보통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2년간 당 대표를 해서 확실한 이제 당의 주류가 됐잖아요. 당근파하고 주류가 됐는데 주류가 또 당내 개파 정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참 저는 제 상식은 잘 동의가 안 됐고, 더민주 혁신에 이거 벌써 차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뭐 기초강력위원들 줄 세우고 있어요. 그런 보고들이라 할까 뭐 그런 거 많이 옵니다. 자기 뭐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군수하려면 더민주 혁신에 들어와야 된다고, 뭐 요청, 좋게 말하면 요청이지만 다르게 보면 압박으로 그런 사례들 여러 차례 저희들이 확인도 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누창껏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회견하고 오셨어요? 예. 어떤 내용으로? 뭐 국민 대제안 뭐 하는 그거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하고 개헌해서 조기 대선 내용을 포함해서 국민의힘하고 재정당 다 이리 받아서 같이 좀 논의하자는 제안인데 뭐 실현 가능성이 많지 않지만 그거 정말 좋은 안인데 저는 정말 1987 체제 이후에 2017년에 234명이 탄핵에 찬성하고 그때 뭐 새누리당에서 62명이 동참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가 정말 30년 만에 2017 체제가 기회였는데 그걸 놓쳤잖아요. 예. 그게 참 민주당 정부였는데 그때 뭐 진짜 헌법이든 선거제든 검찰개혁은 다 할 수 있었는데 못했고, 그래도 대통령 탄핵이 박근혜 대통령이 가져다준 유일한 축복은 제가 보기에 대통령 선거를 12월 달에서 3월로 바꿔놔서 예. 2032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만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2032 체제는 이제 8년 뒤면 올 수밖에 없는데 그걸 좀 우리가 좀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늦으니까 좀 땡겨서 예. 2026년에 한번 좀 하자. 윤 대통령도 이대로 갖고 아무 레거시도 못 남길 텐데 다 좀 대통령 어젠다도 다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 본인한테도 좋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도 아무래도 큰 결단하는 게 아무래도 7공화국을 여는 새로운 체제를 여는 대통령이잖아요. 그건 굉장히 역사적 업적이 돼서 저는 진심으로 윤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방식으로 3년을 끌고 가는 건 정말 본인도 그렇고 국민도 좀 불행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임기 제한은 당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헌법이잖아요. 아니, 물론 임기 단축은 출마를 못 한다는 거예요. 출마를 못 한다. 임기 단축하는 거에 뭐가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임기 단축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 중간에 연임 재임은 당연히 중간에 뭐 하야도 하는데 뭐 하야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4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총선 이후에. 첫째는 지금처럼 비토크라시로 2년 동안 봤던 것처럼 일방적 통과 거부권 행사, 이거로 앞으로 3년 더 갈 거냐,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의석이 없는 윤 대통령과 법원의 시간에 쫓기는 이재명 대표가 극적으로 테이블에 앉아서 이걸 합의해서 정책을 통과를 시키는 거고, 세 번째는 말씀하신 임기 단축과 개헌을 맞바꾸는 거, 네 번째는 탄핵이잖아요. 그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말 우리 국민들도 끔찍한 거지. 이걸 3년 더 봐야 된다는 게. 두 번째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1차 회담할 때 기대가 컸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이걸 선전포고문 읽듯이 읽고 나와서 저는 그때 그 기회를 놓쳤다고 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은 카드가 이제 2개가 남아있는데, 저는 제일 좋은 게 개헌과 임기 단축을 바꿀 수만 있다면. 아무래도 탄핵은 타율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일인데, 그게 참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줄 것 같아. 또 정치권에도.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지만 현역 대통령이 임기 1년 단축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긴 한데, 그래도 결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참 전당대회가 막바지에 오르고 지금 전당대회 때문에 아마 목소리도 조금 상하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전선을 이재명 대표, 지금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 쪽을 향해서 총구를 겨눠야 될 상황에서 그래도 바쁘신 상황 아닌가요, 지금? 아니, 이제 당내에서는 그러죠. 제가 10% 채 안 나오잖아요. 9. 몇 %인데, 당내 대다수 이제 이 핵심들, 강성 당원들은 총구를 지금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겨냥을 해야지 예. 왜 당내 후보에 겨냥하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반발이 커요. 그러나 저는 지난 총선에서 이제 우리 민주당 단독으로 175석을 줬고 또 범야권이 192석을 준 것은 한편으로는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견제도 하고 역할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 일당으로서 민생을 확실하게 챙기라는 그런 국민의 준엄한 요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냥 한쪽은 탄핵하고 특검, 한쪽은 거부권하고 필리버스터 강대강으로 대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이제 정치에 실망을 하죠. 새 국회가 구성이 되거나 새 대통령이 뽑히면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기대를 했는데 강대강으로 대치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어려운데 그렇게 하니까 정말 국민들이 분노 게이지가 엄청 올라갔어요. 그런 강력한 요구 때문에 제가 사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민생경제 대연정을 통해서라도 소위 이렇게 민생 현안에 대해서 내가 좀 합의를 해서 하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은 뭐 전혀 관심을 안 갖다가 워낙 국민적 압력이 세지니까 최근에 이제 뭐 원내대표끼리 만나고 또 정책위원장까지 만나서 뭔가 출구를 열어보려고 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기자회견에 제안하셨던 거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그거는 개헌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까? 임기 단축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까? 저는 뭐 개헌 쪽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대통령이 임기 단축은 안 하고 2027년까지 임기가 돼 있죠. 네. 그러나 이제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여야가 다 모여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2026년도에 통과시키고 임기는 그대로 보장해주고 이게 적용을 예를 들면 2028년 선거제도도 다당제가 될 수 있도록 그게 다 바꿔놓고 적용은 2028년 총선부터 한다. 그 다음에 2027년 대통령 선거부터 한다. 이렇게 하고 임기는 보장해주는 방식도 가능합니까? 전 여야가 충분하게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게 최대 공약수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라는 게 딱 예단을 해놓고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남은 임기가 국정기조를 안 바꾸고 지금 같이 계속 강대강으로 하면 그 고통이 다 국민들한테 올 텐데 그래도 이제 임기는 단축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안이긴 한데 만약에 임기를 단축하지 않더라도 핵심적으로 제도를 바꾸고 7공화국을 열고 국회도 다당제가 가능하게끔 구조를 짜고 이렇게 해서 한다면 그거야 또 국민들이 힘들지만 또 인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이 아까 4가지 시나리오 중에 그 3번째 시나리오 개헌을 검토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임기 단축에 동의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임기는 그대로 보장해주되 민주당이 요구하는 개혁안들 중에서 우리가 진짜 요구하는 건 이건 해야 된다. 그 대통령도 어젠다 이걸 내 것으로 남기셔라. 그러나 우리 민주당이 오랫동안 해왔던 이거는 통과시켜달라. 그 정도 타협은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 거죠. 지금 누가 봐도 이제 이재명 대표 당대표 되는 건 기정사실화되어 있죠. 제가 여론조사에 압도적으로 지지가 높게 나오거나 대의원이 저는 지금 저를 찬성해도 제가 되게 어렵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대의원 제도도 한 절반 정도 바뀌어서 새로 국회의원들이 임명한 대의원들이 많고 또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우리 당 지지층하고 무당층만 조사하기 때문에 지금 당원들 지지도보다는 좀 더 의미 있게 나오겠지만 거기서라고 제가 압도적으로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학대명, 의대명이 돼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제가 만약에 그런 난리보기 와서 제가 당을 맡을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대표를 맡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거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추구하시는 개헌안이 구체적으로 잠시 목이 좀 마르신 것 같은데 물 한 모금 드시겠습니까? 예. 급히 지금 여의도에서 달려오신 거죠? 5년 단임이 갖는 명확한 한계를 다 이렇게 드러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대통령 권력 구조에 대한 것도 이제 국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하지만 내각제든 중임제든 다 열어놓고 해야 되지만 우리 이제 한국이라는 이제 소위 분단 상황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대통령제를 선호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87년에 민주화 대투쟁을 통해서 대통령 우리 손으로 직접 뽑는 그 권한을 쟁취했기 때문에 그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뺏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5년 단임제가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4년 중임제,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가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기본권을 강화하는 조항들을 여러 가지 많이 헌법에 추가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기본권 예컨대? 뭐 주거라든지 뭐 생활, 노동 뭐 이런 기본권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복지 이런 걸 좀 넣고 네. 뭐 지금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한 것 같긴 한데 예. 강주민주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데 이런 걸 하고 이제 어쨌든 우리 사회가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돌입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에 맞는 운영 원리를 규정하는 헌법, 국가 운영 원리를 규정하는 헌법이라고 규정한다면 그 헌법은 시대에 맞게끔 37년 낡은 체제가 안 맞잖아요. 지금 시대에 그러면. 지금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87년도에는 강조점이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에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과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다당제로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권력 구조 문제도 중요하지만 뭐 대통령 결선 투표제라든가 네. 아니면 선거제도 이런 문제들도 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그건 아마 이제 김두관 후보님도 똑같은 걱정일 텐데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동진 정책이라 그래서 조금 세력이 약했던 영남 PK 쪽은 상당히 했고 TK 쪽까지도 좀 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갖고 거기 있는 인사들도 뭐 많이 김대중 대통령 뭐 김중건 이런 뭐 실장 쓰기도 하고 예, 많이 했고 대의원 제도라고 하는 게 거기서 당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 당원하는 거 광주에서 국민의힘 당원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분들에게 뭔가 그래도 공간을 열어주는 게 대통령 선거 때나 이럴 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명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이제 점점 축소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은 좀 너무나 안타깝고요. 사실은 대구 경북은 더 어렵지만 PK도 좀 어렵긴 하지만 이제 공을 들이면 그만큼 또 PK는 상당한 정도까지 컸었죠. 공을 들인 만큼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당원 주권 강화 그리고 뭐 국민적 대중정당을 지향하면서 권리당원들의 권한들을 대폭 확대하고 이번 당대표 경선에도 40%에 16%를 늘려가지고 56% 비중이고 대의원들은 30%에서 16%를 줄여서 14%를 줄여서 16%만 적용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전당대회를 하니까 대구 경북의 당대표나 최고위원 후보들 오는 것이지 아마 전당대회가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대구 경북 전체 당원 수가 전북 익산시 가벌 지역보다 더 당원 수가 적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민주당은 지역적으로 보면 완벽하게 수도권과 호남 정당이 돼버렸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보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수도권 정당이 됐으니까. 지도부에서. 그러나 뭐 우리가 이제 가장 아무래도 이제 뭐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이 있는데 모든 게 대선 중심으로 우리 선거판이 돌아가기 때문에 대선이 가장 중요한데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기도 하고 중앙 집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대선에 승리하려면 어려운 영남 지역에 대한 정말 동진 정책보다 더 좀 심화된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번 전당대회 부산 당원 연설에서도 제가 그런 점들을 좀 지적도 하고 했는데 뭐 당에서 그렇게 좀 진중하게 받아 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뭐 가장 민주당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애정이 있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는 국회에서 소수파일 때 대통령 다 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중간선거에서 2020년 총선에서 크게 이기셔갖고 180석이라고 하는 압도적 의석인데 그렇지 2020년 대통령 선거 때 제가 이재명 후보의 약점이 뭐냐는 질문에 뭐 여러 가지 약점이 보입니다만 사법 리스크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 너무 많은 의석이다. 그러니까 저 180석이라는 민주당 의석에 대통령 이재명을 결합시켜 줄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근데 이번에 개혁신당을 빼고 나서도 지금 189석인데 이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법안 다 통과시키고 뭐 검사 탄핵하고 뭐 특검도 통과시키고 여러 번 또 재발의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법 리스크를 다 넘는다고 하더라도 뭐 꼭 이재명 대표가 아니래도 다른 분이라도 민주당 이 많은 의석이 앞으로 보궐선거 몇 개 나오겠습니다만 뭐 189석에서 얼마나 큰 변동이 있겠습니까? 다음 총선 때까지는 180 이상은 확실히 유지될 텐데 네. 거기에 그러면 모든 걸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패스트트랙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의석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 대통령을 결합시켜 줄 거냐? 저는 그걸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 대선에 뭐 유리할 것 같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균형 감각을 갖고 있어 그런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견제하고 있지만 그게 다 무너질 때 과연 줄 거냐?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189석을 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일방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못 밀어붙여 정권 뺏겼다 여기에 동의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 그 반대다 중도층들은 좀 강성 지지자들은 180석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혁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는데 또 중도층은 전혀 다르게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성 지지층의 얘기를 들은 바람에 오히려 조금 대선에서 직면이 있다라고 말씀은 하셔서 거기에 대한 반성 차원인 건지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금투사나 종부세에 대해서 좀 더 중도 외연적인 모습을 갖추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는 또 오히려 김두관 의원님께서는 좀 과거의 강성 지지층들과 뜻을 좀 같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이제 당대표 기자회견문을 보면 당대표 기자회견문이 아니라 대선 후보 기자회견문 같이 이해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산인점이라는 자기 나름대로 뭐 비전을 제시하기도 하고 뭐 에너지 고속도로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제 중도층의 예언을 확대해야 해야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 지방선 그건 제가 늘 주장하는 바예요. 그래서 금투세 유예나 종부세 완화가 중도층을 견인하는데 외연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면 저도 환영하겠는데 사실은 그거는 좀 무관한 걸로 보죠, 저는. 어떤 점? 근데 종부세에 부과되는 게 법인이 3조 이상 되고 개인한테는 9천 몇백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4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종부세는 좀 국세로 징수하지만 전부 다 지역균형발전기금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고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한 2.7% 60만 호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종부세를 내는 분들은 우리가 중도층 예연 확대하는 아무 관계도 없고 금투세는 이제 10천 한 450만 정도가 주식 투자하는 분들인데 거기서 1% 15만 정도. 그래서 연소득을 5천만 원 이상 그 금융 투자를 통해 주식 투자를 통해 번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거고 이미 법률로 제정되어 있는데 2년 동안 유예됐다가 지금 이번에 이제 내년에 시행할 건데 마침 뭐 지금 미국이 금융 정시 폭락하고 나스닥 시장이 붕괴는 아니지만 이렇게 어려운 게 마침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때문에 그렇다는 걸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을 하는데 그건 저하고는 좀 무관. 이재명 대표가 뭐 중도를 확장하려고 하는 그 속뜻은 알겠는데 그걸 여기에 적용한 거는 우리 당의 정체성에도 안 맞고 우리 당의 오랜 정책 기조가 소위 객차 완화에 있는데 그래서 금투세 유예나 종부세 완화는 우리 중도층 예연 확대하는 관계도 없을 뿐더러 우리 당의 그 정책 기조에 안 맞다고 비판하는 것이고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저하고 뜻을 같이 했는데 최근에 뭐 유력당 대표가 그냥 될 뿐이잖아요. 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걸로 정책위에서 한 발 후퇴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정책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종부세하고 금투세가 좀 다른 거는 저는 그러니까 종부세는 이를테면은 종부세를 뭐 30억 아파트에 살아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있는데 종부세가 부담이 돼갖고 내 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10억짜리 아파트로 가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없습니다. 더 비싼 데로 가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기준을 좀 올릴 수는 있겠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근데 금투세 문제는 실제로는 원래는 연간 소득, 그게 뭐 주식이든지 채권이든지 펀드든지 파생상품에서 5천만 원 정도 번 사람이 20% 과세하기로 한 거고, 그보다 더 많이 버는 25% 과세. 이걸 작년에 하기로 했던 걸 2년 유예한 거 아닙니까? 문제는 요즘은 이제 일본이나 미국의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금세 건다면 난 뭐 여기 빼갖고, 난 딴 데다 하지. 이렇게 주식은 아파트와 달리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이 쏟아 나오면 실제로 피해는 1,400명 개미들이 본다.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돼서 그게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의 전문가들의 논쟁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잘 아시겠지만 주식을 잘 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주식을 잘 알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는 심리적으로 뭐 어떻든지 간에 자기가 대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 지금 주식 투자들은 다 반대한다. 민주당을 지지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5천만 원에서 1억씩 올려서 5년간 5억으로 좀 올리고 또 한 번 더 유예를 좀 더 하자. 네. 이거 아닙니까? 아마 당선되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저는 정책위원장도 따라갈 것 같습니다. 박성민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실제 이제 그게 개미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고, 이게 좀 있죠. 금투세를 부과를 하면 이제 주식을 빼서 다른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 다른 데 투자할 수도 있고 이래서 이제 그런 점들 염려해서 그렇게 하는데 약간 그 분석이 좀 다르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상위 2.7% 상위 1%에 부과되는 거다 이렇게 그 부자 이렇게만 보기는 어려운 그게 네. 파급력과 관련된 게 완전히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 미치는 나비 효과에 대한 종부세도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2.7%에 해당되지만 이런 분들은 이제 한국 사회 주도 메인스트림이기도 하고 여론 주도층이기도 하고 하니까 영향을 미치죠. 사실 종부세를 제가 도지사 할 때도 한 4천억 이렇게 받았는데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시도가 재정이 엄청 어려워지는데도 지방시도지사들 중에서도 종부세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종부세 재원으로 엄청나게 재정 운영하는 현직 시도지사들 아마 뭐 당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했으니 그랬겠죠. 그러니까 제가 정책 전문가는 아닌데 아까 이제 한쪽에는 강성 지지층들의 요구대로 법안의 일방적 통과, 뭐 특검법, 탄핵 이런 걸 하고 또 대표와 원내대표가 뭐 일부 정책을 통한 중도지향적인 걸 한다고 해서 저는 그럼 정책적인 것보다 이 정책 태도나 이것이 더 영향을 중도층에 훨씬 많이 미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변화가 없이 이런 그 정치적인 그 공세를 계속하면서 정책적인 변화로 중도층을 잡는다는 게 과연 가능한 건지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하시고 오셨을 때 이제 어느 멘트가 개딸들하고 멀어져야 된다. 민주정책위원회는 해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죠. 네. 태도의 변화를 보여줘야 된다. 네. 사실은 최근에 당원대회에서 합동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민주당은 연대하고 연합하고 통합할 때 승리를 했다. DJP 외도 들고 뭐 노무현 정몽주 단일화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우리가 승리한다. 작은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 피한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도당 당원대회에서는 앞에 마침 김동연 경기지사가 앉아 계시길래 우리 당은 내가 당대표가 되면 당 대선 후보를 다양화해서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복권될 지사, 김부겸 총리, 전 총리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냥 난리를 합니다. 김경수 전 지사 이야기만 대서특별됐죠. 네. 그런데 보통은 당대표 후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박수로 환영을 하거나 네. 마음에 안 들면 침묵 정도를 지키는 게 우리 상식인데 네. 그냥 때리치고 이제 그분들은 이재명 대표로 당대표로 가고 대선 후보로 가면 대통령 이재명인데 왜 김두관 후보가 나서 헛소리를 하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는 대전 세종 연설이었는데 대전에 있는 배재대에서 했는데 조용히 제가 사실 톤을 경기 연설에서는 엄청나게 이렇게 게이지 올라가서 크게 하고 대전에서는 차분하게 했는데도 조곤조곤 하시라고 표현됐어요. 했는데 계속 비난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래가 어떻게 우리 당의 미래가 있겠냐고 일침도 나왔는데 하여튼 소수 강경파들이 와서 그냥 전당대회장을 장악하고 있죠. 계속 그러고 더민주 혁신은 실체를 어떻게 파악하고? 저는 알기로 지난 22대 총선에서 한 20명 남짓 공천을 받았고요. 지금 총선이 끝난 이후에 더민주 혁신의 지역에서 아마 요청을 하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압박을 해서 그런지 국회의원들이 많이 가입을 해서 지금 3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원외 지구당 위원장은 한 50명? 근데 이분들이 이제 영남의 5개 시도당 위원장은 더민주 회의 소속, 혁신회의 소속들이 다 됐고, 강주는 이제 양부남 현역위원이 됐는데, 양부남 위원도 더민주 혁신회의 멤버더라고요. 강의원 씨가. 강의원 씨는 이제 더민주 혁신회의의 상임대표고. 핵심이죠. 핵심이고, 이제 양부남 위원은 아마 뒤에 가입했는지 모르겠어요. 더민주 혁신회의 소속인 걸로 저희들이 파악한 바는 알려졌는데, 어쨌든 거기만 빼고 나머지는 다 더민주 혁신회의가 됐어요.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도 치열했는데, 강덕구, 민병덕, 김성훈, 아마 김성훈, 지금 법사위 간사인 김성훈 의원이 아마 더민주 혁신회에서 믿는 후보 같아요. 그래서
김성훈 의원이 됐고 또 거기서 밀면 다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또 이 2명 이상 놓은 쪽은 선호 투표제를 해요. 이게 내가 1번은 뭐 김성훈, 2번은 민병득, 3번은 강덕구, 또 1번은 강덕구, 민병득, 김성훈 뭐 이렇게 해서 또 민주혁신위원회에서요. 아니 당원들이 선호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4명 나오고 대구 경북도 그러고 선호 투표를 하면 더더욱 더민주혁신회의 소속이 될 확률이 높은 구조가 돼 있어요. 뭐 그 제도 자체는 네. 그 뭐 우리가 호주식 선호투표제라고 하는 네. 건 사실 열린우리당 때도 한 번 했는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전 세계 선거제도 중에 검증된 가장 좋은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선호 투표를 하는 선호투표제를 하죠. 그러니까 1등, 2등 후보를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합종 연행도 되고 사표가 줄어들죠. 그러면 가반이 없으면 1등이 가반이 없으면 맨 마지막에 2등표를 나눠주고 또 가반이 없으면 그 다음에 또 나눠 이렇게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좋은 제도인데 이건 이제 아무래도 세력이 강한 쪽에 유리하죠. 합종 연행도 되고 둘을 선택해서 그거 일단 가는 거니까 결선 투표제의 효과도 좀 있으면서 제도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안 하다가 하니까 당원들이 되게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하지 막 이런 의문을 제기해요. 사실은 뭐 당내 선거에서 전당대회에서는 선호투표제를 할 수 있으면 좀 저는 뭐 해보는 것도 당대표 뽑는 것도 이번에 시도당 위원장 할 때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처음은 아니고 열린우리당 때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나도 한번 그렇게 보니까 좋은 제도입니다. 제도 자체는 좋은 건데 지금 그걸 설계한 분들은 이게 아까 주류가 했을 거로 유리한 제도다 이렇게 판단했어서 분리했으면 안 했을 텐데. 근데 왜 해상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보통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2년간 당 대표를 해서 확실한 이제 당의 주류가 됐잖아요. 당근파하고 주류가 됐는데 주류가 또 당내 개파 정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참 저는 제 상식은 잘 동의가 안 됐고 더민주혁신회의가 벌써 차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뭐 기초강력위원들 줄 세우고 있어요. 그런 보고들이라 할까 뭐 그런 많이 옵니다. 자기 뭐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군수하려면 더민주혁신회에 들어와야 된다고 뭐 좋게 말하면 요청이지만 다르게 보면 압박으로 그런 사례들 여러 차례 저희들이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동연 후보님이 실제로 의원들이나 당원들 사이에는 공개적으로 표출은 안 하지만 이 우려하는 목소리 그러니까 상당수가 있다 이렇게는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상당수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당원들 빼고 우리 당에 이제 오래 좀 당원을 했던 분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죠. 뭐 대의원들은 좀 다를 거다 이렇게 격려도 하시는데 뭐 대의원들이라고 크게 다르겠습니까? 대의원이 17,000명인데 제가 보니 절반 정도는 이번 총선에서 바뀌었더라고요. 새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 대의원을 바꾸기도 했고, 뭐 경남, 부산이랑 강주, 전남 쪽은 대의원들이 많이 안 바뀌었어요. 오히려 수도권은 엄청 많이 바뀐 것 같고 절반 정도 바뀌었는데 대의원들은 좀 뭐 이렇게 지역을 순회하면서 경선하는데 대의원들 표는 좀 많이 도와주려고 한다 뭐 이런 격려를 많이 하는데 실체는 모르겠습니다. 17, 18일에 대의원들 또 와서 찍는 건 아니고 17, 18일에 대의원들 또 그냥 온라인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당내 민주주의와 관련돼서 선도적으로 변화를 끌어온 정당은 민주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원들 돈 내고 투표권을 주는 당원들 이름도 민주당은 권리당원이라 그러고 저쪽 당은 책임당원이라 그러는데 그만큼 아주 청와대 비서동 이름이 여민간과 위민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것만큼이나 정체성을 잘 보여준다고 보는데 국민 참여 경선이라는 것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후보가 됐어요. 뭐 체육관으로 했으면 저는 이인재 후보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투표를 도입을 했죠. 뭐 이렇게 쭉 그다 지금은 이제 당원 중심 정당을 표방을 딱 합니다 지금. 확실히 그건 선도적인데 이 선도적인 것이 실제로 민주주의를 강화하거나 이 당을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로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조금 굉장히 취약한 어떤 조직화되고 행동하는 소수 집단의 장악될 가능성을 열어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전체 당원들 중에서 20%가 투표하면
유효하거든요. 국회 의결 정속수는 뭐 가반이 참여해서 가반이 찬성 이런 건데 우리는 20%란 말이에요. 그러면 강성 당원들이 11%만 장악을 하면 그냥 전체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은 주권 강화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보통 이제 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당선을 보면 당원들이 63%, 국민 여론, 일반 여론 63% 비슷한데 우리는 지금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면 9대 1이 됩니다. 네. 90%를 이재명 후보를 지지자들을 뭐 10% 해주거나 말거나. 근데 일반 뭐 여론조사는 아주 적게 차이는 한 7.1%에서 많게는 한 20%. 그럼 6대 4 정도 되는데 당원은 지금 9대 1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당원들의 열성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 압도적 지지를 받지만 그게 이제 국민 일반 지지하고 같은 비율,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가야 희망이 있는데, 근데 일반 국민은 좀 다르게 보는 거죠. 그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민심과 당심이 일치해야 우리가 대선이나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데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 실제 소수의 강력한 팬덤 문화를 가진 당원들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많이 반영되는 바람에 민심과 당심에 괴리가 생겼다라는 말씀을 저는 주셨는데, 그렇게 봅니다. 예.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그럼 이에 대한 어떤 탈출구가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좀 우리 민주당이 탈출을 해서 여론과 당심의 민심의 일치를 좀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 당의 지도부에서 중도 내부적으로는 원칙으로 보면 내부는 좀 단결하고 외연을 확대해야만이 가능한데 이제 완전 당권파라는 그 주류 중심으로 쭉 당 운영을 해버리기 때문에 주요 뭐 직책이나 인사라든지 이런 걸 그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비주류가 낄 공간들이 별로 없어요. 안 그래도 지금 통합, 연대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지금 연대 통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뭐 지난번 당 경선에서 좀 비판을 하면 내부로 총을 겨뤘다고 나를 역으로 비판하는 최고위원들도 있는데 사실 지난 총선에서 뭐 내부에 총을 엄청 겨눴죠. 그래서 다 뭐 밀어냈지 않습니까? 임종석 비서실장 공천 주지도 안 했고 박용진 의원은 나는 한 2번 정도 조수진 변호사가 문제가 있어가 물러날 때쯤은 전생에 박용진이가 나라 구하는데 따라다니다가 내가 당대였으면 조질 것 같아. 근데 안 주고. 그쯤 되면. 근데 최종적으로 한민수 부대변인을 줘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리고 이제 그 공직자 선출직 그 평가위원회가 박용진 의원을 하위 20%를 평가를 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8년간 박용진이고 상임위를 같이 안 했지만 쭉 지켜보니까 아주 입법 활동, 의정 활동이 탁월해요. 열심히. 그거 유치원 3법. 하위 10%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도 아니고 10%. 하위 10% 줬는데 나는 박용진 누가 봐도 상위 10%. 상위 10%인데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뭐 어쨌든. 이게 제가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연합 통합 이런 얘기했는데 DJP 연합 때나 노무현 정몽주 단일화 문재인 안철수 뭐 이럴 때만 해도 민주당이 비주류였는데 지금은 이제 주류가 됐기 때문에 굳이 뭐 통합이나 연대나 연합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된 상황인데 저는 아까 이제 뭐 선거제도 얘기나 개헌 얘기도 하셨으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정치가 달라지려면 일단 헌법보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제가 20몇 년 정도 전부터 하는 얘기인데 대통령은 뭐 결선투표제 도입하는 게 좋고 그거는 뭐 지금 헌법으로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게 결선투표제가 있어야 된다고 헌법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건 일단 밀어놓고 광역단체장 지방선거부터 해보자. 당장 선거법만 바꾸면 되면 2020년에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부터 한번 해보자. 이거고 국회의원 선거는 저는 셋 중에 하나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대통령도 내 손으로 직접 뽑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직접 뽑는 게 좋다. 그래서 비례대표 다 없애고 중선거구제를 하자. 한 선거 4명 뽑는 선거구 60개와 3명 뽑는 선거구 20개에서 300명을 하자. 이렇게 하면 같은 정당끼리 뭐 복수적으로 경쟁하는 게 있어 정당은 좀 약화되겠지만 확실한 다당제가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는 근데 뭐 이 수준이 있는 아니지만 대통령제하고 중선거제가 잘 안 맞으니까 소선거제로 그냥 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 저는 미국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 중앙당 없애고 120일 전에 예비후 등록하고 60일 중간쯤에
오픈 프라이머리로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후보를 선출하자. 그러니까 지금은 제왕적 대통령은 없는데 제왕적 야당 대표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돌려주자. 소송구제 하면서. 세 번째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중앙당도 있고 당원들도 있고 이렇게 해왔던 정당이다. 그러면 저는 유럽식으로 정말 징성당원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육도 받고 참여도 하는 지금 1,000원, 2,000원씩 내는 네. 뭐 이런 당원 말고 누가 봐도 당원 가입하려면 뭐 20년 이상 활동한 당원들 50명이 추천을 받아와야 된다, 동의를 받아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서 그분들이 후보를 뽑게 하자. 셋 중에 하나는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보거든요. 나는 뭐 제일 마지막에 제안한 게 제일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네. 유럽식 진성당원제죠, 유럽식. 그쪽은 그래도 이제 청년 뭐 학생부터 정당 활동하고 당에서 끊임없이 이제 교육 연수를 해서 뭐 핀란드 같은데 31세 여성 총리가 뭐 우리 한국 기준으로 보면 뭘 알아서 저분이 총리를 하죠. 어릴 때부터 항상 이미 한 15년, 20년 길게는 한 20년 가까이 정당 생활을 하면서 정당 역사도 잘 알고 정치를 잘 아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젊은 나이 되는데 우리는 뭐 예를 들어 강주 검사장 하다가 스카이대학 나 강주 검사장 하다가 우리 당이나 또 영남 같으면 국민의힘 공천받아 들어오면 당의 역사 이런 건 잘 모르거든요. 그냥 이렇게 저명인사로 이게 초청이 들어오는 건데, 그리고 또 당이 지약하니까 계속 외부 영입을 하는데 총선 때 실제는 당내에서 사람을 잘 키워서 국민에게 내놓는 게 맞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잘 안 돼 있고. 그 대표적인 게 뭐 군인들이 정치할 때는 육사 출신들 데려다 쓰고 상김 시대는 이제 운동권 출신들 데려다 썼는데 지금 다 끊겼잖아요. 그러면 정치는 우리가 이제 충원할 수 있는 게 지방 풀뿌리부터 쭉 오거나 중앙당에서 성장한 사람들.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뭐 그냥 군수 출신부터 도지사 거쳐서 쭉 오는 분들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중앙당에서 이제 뭐 보좌관도 거치고 이렇게 쭉 오는 분들이 가야 되는데 외부에서 그냥 명망가들이 그냥 툭툭툭 날라오죠. 지금 우리는 훈련받지 않은 분들이 정치를 제가 그래서 옛날에 인턴헌법 기관이라고 이분들 정치 시작하면 국회의원 되면서부터 정치 배우기 시작한다. 근데 상당히 아까 말한 대로 미국이나 이런 데도 어릴 때부터 다 이게 정치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나라는 왜 갑자기 이렇게 영입한 인사를 더 선호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정치 불신이 기본적으로 이제 강하고, 불신. 그러니까 새롭고 신진이고 또 괜찮은 사람들을 당에 유입을 하면 이제 당의 전체 지지율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날 그 부족함을 그렇게 채워줘. 사실은 뭐 원칙으로는 이제 당에서 사람을 키워야 된다고 하지만 또 우리 당이 갖는 한계가 있으니까 좋은 인재들을 못 키워내고 또 좋은 인재들이 그런 훈련을 하러 오지도 않고 이런데 실제 총선되면 어쨌든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니까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하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는 정치를 아무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의민주주의 아닌가요, 혹시? 그 진짜 예. 정말 세상에 얼마나 정치가 네 가지를 다루잖아요. 일단 이게 선출된 권력들인데 600 몇십 조란 돈을 내서 사람 생명과 재산을 뽑을 수 있는 법을 만들고, 뭐 인사청문회도 하고 뭐 등등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난 건데 이걸 아무나 하는 거예요. 군인들도 육사를 포함한 직업훈련을 시킨 데가 있고, 의사들도 그거 다 시키고, 뭐 판검사도 옛날 지금은 다른 겁니다. 옛날 사법연수 다 하고, 세상에 어떤 것도 정치만큼 전문적으로 안 키우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외국의 유럽이나 미국은 이 정당에서 키우거든요. 정당에서 아주 그게 다 있어서, 그거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정치를 전문적으로 안 키우는 나라는 없어요. 그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그냥 아무나 바깥에서 뭐 좀 알려진 연예인들이다, 뭐 판검사 이런 거 절대 그 정치를 잘할 수가 없어요. 정치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정치를 그냥 아무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인식, 누구나 해도 되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건데 그 점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정치 아카데미 이런 것도 열고 당의 뭐 정책연구재단, 민주연구원이나 여의도연구소 이런 데서 그런 걸 하기도 하고 지방의회에서도 하는데 하여튼 정치인을 키우는 그런 스쿨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전문적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사회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들을 영입하는 방식으로 정치인을 충원하니까 정치가 뭐 종합예술이고 얼마나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안 그렇죠. 그렇게 고도로 훈련이 되시면은 이제 이번에 전당대회 준비하시면서 많은 공격과 뭐 야유를 포함해서 많은 비판 받으셨잖아요, 당내에서. 이렇게 훈련을 고도로 받으신 분이면 좀 상처를 덜 받으시나요?
그게 궁금해요. 저는 이제 그래도 조금 훈련된 셈이죠. 예. 뭐 어려운 지역에서 계속 국회의원도 하고 이제 군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당원들이 막 제 연설 내용이 중간에 끼어들어 야유도 하고 비난도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뭐 당원들이 또 생각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한 측면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뭐 제가 개의치 않는데 예. 저렇게 해서 당을 계속 이제 그 강성지지층들 중심으로 막 당이 운영이 되면 우리 지방선거 대선에서 못 이길 것 같으니 그게 걱정이 되는 거지 뭐 저 개인에게 뭐 욕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건 좀 제가 잘 뛰어넘는 편입니다. 또 이렇게 망각의 기능이 있으니까 잘 잊어버리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잘해야 되는 현대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민주당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이 민주당을 어떻게 보냐가 중요하지. 예. 이게 괴리가 멀어져 있으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니 저렇게 뭐 강성지층 개딸들처럼 해서 저 원보이스로 가서 국민 51%의 지지만 받을 수 있다면 저는 뭐 그 좋다고 봐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게 불가능한데 저러니까 제가 문제인 거예요. 80%가 지지가 나온다는 것은 그냥 당대표도 이재명, 대선 후보도 이재명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본선 차기 대선에서 물음표가 붙는 거예요. 과연 난 이길 수 있다면 그렇게 가야 아니 된다. 그렇게 해서 50.1%를 얻는다는 게 보장돼 있다면 네, 제일 좋은 거예요. 네. 야 뭐 우리 목소리로 하자, 우리 정체성으로 하자. 네.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걱정하는 정체성이 다른 분들하고 외연 확장을 하는 건데 그런 점이 좀 아쉽죠. 지난번 대선에도 이제 우리가 조금 해고를 해보면 30대 무관 이준석 씨를 당대표로 선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국민의힘 사람도 아닌데 영입한 케이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안철수하고 단일을 했는데 우리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의당하고도 좀 못했고 또 안철수도 우리가 안철수 의원을 접촉 꽤 한 걸로 알아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판단할 때 우리 민주당 이재명하고 연대하는 것보다는 윤석열하고 연대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렇게 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0.73으로 졌는데 예. 그걸 이제 돌아보면 뼈아픈 부분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2년 동안 저 당대표를 하면서 하는 정치를 내가 지켜봤는데 덧셈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뺄셈 정치를 하는 것 같이 판단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대선에서 이제 1%밖에 안 나와서 중도 사퇴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고 또 개항이 가는데도 내가 좀 판을 깔아줬다 이런 표현이 안 맞지만 약간 응원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나오니까 당신은 친명 비슷한데 그러면 약속 대리인이 아니냐, 뭐 덜러리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많이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이재명 대표가 2년 동안 지난 대선에 했던 또 총선에 했던 뭐 친명 행제, 비명 행사 뭐 이게 꼭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많은 좋은 후보들이 공천을 못 받았잖아요. 뭐 성적이 나쁘고 잘못 어정 활동한 사람 쳐낸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하면 자기 우리 민주당이 절대 정권을 교체하기 힘들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세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지금 방식 리더십으로 그대로 쭉 가서 대통령 된다면 뭐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거 인정하고 나 적극 도울 거예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많이 없어 보여서 지금 걱정하는 그러면 거예요. 지금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탄핵 특검하고 있는 민주당의 강의 모습에도 약간 좀 불만이 있으시겠네요. 그럼요. 예. 근데 우리 쪽에서는 국정 운영하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책임이 크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국회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계속 지금 특검 탄핵을 하고 하니까 그러면서 강대강 대치를 하니까 국회 일당인 우리 민주당도 비판이 세죠. 그리고 이럴 때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력이 필요한 거죠. 뭐 물밑에 협상을 하든 뭐 어쨌든 정진석 비서실장을 만나든 뭐 추경 원내대표를 만나든 한동훈을 만나든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만날 수 있으면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지난번 나도 1차 영수회담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대가 많았습니다. 저도 실제. 근데 사실은 아까 우리 박성민 선생님 지적했듯이 그 원고를 한 10분간 읽었잖아요. 그게 보통 그러기 힘들잖아요. 보통 이제 정상회담 대통령 그냥 이렇게 덕담을 하고 뭐 카메라 없는 가운데서 이제 그걸 원고 내지는 적어가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계되는 가운데 했기 때문에 2차가 안 된 거 아닌가. 나는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데 대통령이 만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2차를 하면 그럴 수도 있고 뭐 하니까 좀 아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더 많은 질문을 여쭙고 싶은데 김두관 후보님께서 곧 나가셔야 돼서요.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인물탐구란 코너에서 김두관 후보님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못 봤어요. 아, 못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아, 그때, 무슨 말씀을요. 이제 후보님이 마을 이장으로 처음 선출직에 도전하시고, 이후 최연소 군수하시고, 경남도지사에 국회의원까지 모두 험지에 출마하셨던 도전의 아이콘이시고요. 또 씨름 선수 출신이셨다. 예. 그때 혹시 체급이, 제가 뭐 체급으로는 안 했는데 예. 단체전이나 개인전은 했고 제가 이제 이군수 지원사령부에서 네.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 사단급이잖아요. 거기 실험대에서 제가 매년 우승을 해서 그 포상 휴가를 9박 10일 갔거든요. 저희들 군대 생활 30개월 할 때는 정기 휴가가 14박 15일 해가지고 각 30개월 할 때 10개월에 한 번씩 3번 있는데 저는 9박 10일 실험 우승한 실험으로 3번 휴가를 갔으니까 친구들보다 2배 정도 휴가를 많이 나왔고 또 모범 사병으로도 2번이나 나와서 예. 다른 후배들보다는 휴가를 많이 나왔어요. 와. 그랬는데 그래서 제 고향 친구 후배가 같은 부대에 근무했는데 이 친구 맨날 휴가를 못 놓으니까 자기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그 용돈 받아오라 그래서 심부름도 해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그랬고 잘 모르는데 이제 자랑 하나 하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육지에 처음 나왔거든요, 남에서. 근데 그때 여수에서 이제 열차를 타고 영등포 내렸는데, 그때가 마침 제 큰형이 독일 강부로 가게 됐었어요. 그리고 가서 서울 올라가 이제 강부를 바로 가버렸으면 그런 일 없었을 텐데, 해인력개발공사에서 강부로 송출하는 게 2주가 연기되는 바람에 형을 졸아가지고 내가 그 MB 장학회에 나갔잖아요. 그 올라와서 서울에? 네. 육지 땅을 처음 밟고 촌놈이 장학회 나가 차석했어요. 이야. 그래서 남해군에서는 고등학교 7개인데요. 그 14만 정도 됐어요. 그때는 인구가. 남해 군민들은 제가 남해군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장학퀴즈 그거 대단한 건데. 아니, 그럼 힘과 머리를 다 갖춘 캐릭터라는 거잖아요. 장학회도 차석을 했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종합고등학교를 나왔는데 240명 중에 농업과가 60명, 원예과가 60명인데 인문계가 120명인데 농업과나 원예과는 대학을 안 가고 인문계 120명 중에 77년도 대학은 입학문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4년제 대학에 우리 240명 중에 3명 합격했어요, 제가. 와. 국민대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 29만 원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년 동안 농사 짓다가 늦게 전문대학을 갔어요. 좀 이렇게 이상하게 좀 꾸미면 스토리가 좀 됩니다, 제가. 많은 걸 먹고 스토리 하면 그거 아니더라도 이미 많이 알려졌는데. 장학퀴즈 얘기는 좀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까 1976년도는 장학퀴즈가 엄청 인기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뭐 성경 스마트 그럼요. 성경에서 지원을 했거든요. 네. 그때 자연태 아나운서가 잘 아유. 했는데 지금도 자연태 선생님 잘 지냅니다. 그러시군요. 네. 힘도 제가 갖추시고 머리도 갖추시고. 이제 그 인터뷰를 합니다. 자연태 선생하고 저 PD가. 근데 그 남해 전고 김두관 군은 장래 희망이 뭐냐 이리 물어서 제가 스포츠 해설가라 했거든요. 실제 스포츠 해설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 흘러왔는데, 그러니까 그때 자연대 선생하고 그 PD 선생이 장학퀴즈 노는 학생 중에 스포츠 해설가가 되겠다는 사람 김동완 군이 처음이다.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스포츠에는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하시는 건 어떤 스포츠에서 하고 싶으셨어요? 저는 뭐 특히 이제 프로복싱을 좋아해서 전설적인 프로복스 모하마드 알리나 조지 포먼, 뭐 켄 노턴, 소니 리스턴 해가지고 그 당대에 그 프로복싱 조 프레이저 등등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거기 지미 형까지 해갖고 뭐 대단을 했어요. 저는 뭐 같은 프로 복싱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사실 세계 랭킹 WBC, WBA 링지가 발표하는 벤턴급의 슈퍼 헤비까지 10위까지 다 애우고 그랬었어요 젊을 때. 근데 지금은 단 한 명도 못 애우고 있는데 관심이 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김두관 의원님께 누가 혹시라도 취객이 잘못해서 덤비면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모습을 갖추신 김두관 후보님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어른으로서 어떤 모습을 또 보여주시고 싶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다문화되고 분화가 돼 있으니까 저는 그래도 이제 쭉 살아온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좀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제가 기억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누가 거들어주지 않아도 자기 몫을 다 찾아 먹더라고요. 근데 목을 꼭 챙겨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그 소외계층을 대변한다고 해왔는데 쭉 돌아보면 또 제 생각만큼 그렇게 치열하게 했는가 싶은 생각에 이르는 또 반성되는 점이 많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유기적 관계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 입장을 더 많이 대변하는 건 맞지만 저는 뭐 그 다수의 다양한 개혁 계층들이 어울려서 사는 게 대한민국 공동체를 생각해서 저는 그래도 통합하고 국민 화합하고 또 우리가 분단 국가니까 적어도 남남 갈등을 줄여서 또 이 분단 체제를 해소해야 된다 할까? 냉전 질서를 극복해야 되는 거니까 뭐 제가 더 관심 있는 계급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더 화합하고 통합은 이런 걸 정치 영역이 해야 될 영역이고 저는 또 정치인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